대표로서 삼가 전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1795년 정조가 화성 행궁에서 베푼 진차녀는 어머니의 회가변을 축하하는 효심의 자리였다. 더불어 화성 축성을 자축하는 조선 후기 최대의 행사였다. 화성은 조선 부흥을 이끌었던 정조 대왕과 실학자들의 꿈의 결정체였다. 조선 부흥과 부국강병의 미래를 담은 건축물이자 당대의 과학기술과 학문이 집약된 18세기 세계 최고의 성곽이었다. 하지만 정조 사후 혼돈과 경랑의 역사를 겪으면서 화성은 파괴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멀어져 갔다. 그런데 1997년 유네스코는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결정한다. 이례적인 이 결정에 세계의 시선이 화성에 집중됐다. 파괴된 화성이 당당히 세계문화유산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은 옛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복원 때문이었다. 시공을 초월한 건축물. 세계가 인정한 화성의 부활에는 복원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준 한 권의 책이 있었다. 지난 8월에 화성 서장대. 튼튼한 기둥과 오색 단청이 자태를 뽐내야 할 자리에 불탄 흔적만이 어지럽다. (2006년 5월) 한 취객의 방화로 서장대 2층 누각 전체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기둥과 누대는 숯덩이로 변한 채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화재 후 보수 작업에 들어가 지금은 골조 작업에 앞서 해체 작업이 한창이다. 서장대는 이미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화재를 겪었다. 이후 70년대와 90년대에 2번이나 더 불길에 휩싸였다.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장대. 사방 백리가 보이는 이곳은 화성의 지휘본부였다. 서장대는 조선시대 이 지역 군사를 총지휘하던 곳으로 화성장대라고도 불렸다. (1795년) 정조는 서장대에서 대규모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화성 주둔군대인 장용 외영이 주축이 된 실전훈련이었다. 성에 불을 밝히고 5천 명의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준비했다. 장용영이 힘과 기회를 갖춘 국왕의 친위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정조대왕은 이곳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지휘하며 조선 부흥과 왕조 정치의 꿈을 이루고자 했다. 화재 직후 곧바로 서장대 복원 작업이 추진됐다.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복원을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이게 바뀌었던 거죠. 복원 기초 작업 단계부터 빠지지 않는 고서가 있었으니 화성 성역 의궤가 그것이다. 서장대가 불이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 현장으로 올라가서 그 부재를 다 재왔죠. 재와서 저희가 이제 캐드 작업을 하면서 참고 자료는
그 화성성역의궤를 펴봤죠. 그 화성성역에서 이제 서장대라는 부분을 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표현이 잘 돼 있었어요. 부재의 치수라든가 거기 못이 얼만큼 들어갔다든가 인부가 얼만큼 들어갔다든가 이러한 게 진짜 놀랄 정도로 표현이 잘 돼 있었어요. 정조는 화성 성역 작업 시 화성 축성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이를 책으로 남기도록 지시했다. 화성 성역 의궤는 1801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10권 8책으로 돼 있다.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건축에 대한 왕의 명령, 상냥식이나 고유식 등 의식과 공사 수행 중에 오간 공문서가 수록돼 있다. 공사에 참여한 장인의 신상 명세와 건축에 소요된 자재 수량과 공사 비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근대적 기법의 투시도까지 그려넣어 그림만 보고도 시설물의 건축 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배려해 놓았다. 특히 기둥인 고주에 대한 기록이 눈길을 끈다. 이 고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부 구조를 모든 하중을 다 받아요, 고주에서요. 그래서 고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가 4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름이 한 척 6천으로 나와 있어요. 한 척 6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고주 부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490으로 저희가 이번에 맞춘 겁니다. 490으로. 4개의 고주가 서장대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바치고 있다. 화성 성역 의궤는 이러한 상부를 지탱하기 위해 길이 20척에 지름 1척 6촌가량의 고주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탄 서장대의 고주는 성역 의궤에 기록해 놓은 치수에 미달됐다. 서장대 복원의 첫 난관은 제대로 된 크기의 고주를 구하는 일이었다. 서장대 복원팀이 경상북도 영주의 한 제재소를 찾았다. 설계 작업이 시작되면서 실제 크기의 고주를 수소문해 놓은 터였다. (150년가량) 돼 보이는 소나무. 화성 성역 의궤에 기록해 놓은 치수와 동일한 크기의 적송이다. 서장대의 고주는 조립식 기둥이 아니라 통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규격에 맞는 나무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벌목으로 웬만한 치수의 적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4개의 고주를 구하는 일이 전체 공정 중요도의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워낙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설계상에는 러시아산 더글라스 소나무는 러시아 특성상 이런 굵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당초에 설계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산 더글라스를 안 쓰고 다행히 서장대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고목을 구하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몇 번의 화재를 겪은 서장대는 엄밀히 말해 정조 당대의 서장대가 아니었다. 기둥으로 쓰일 목재를 구하지 못해 실제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무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방화로 인해 서장대는 본래의 외양을 갖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된 화성은 이미 한 차례 크게 복원된 바 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성곽 복원 사업. 이 복원 작업에도 화성 성역 의궤의 기록은 절대적인 근거 자료가 됐다. 전문가들은 화성 성역 의궤가 없었다면 성곽 복원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소실이 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뭐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 회의, 현상 변경 허가, 설계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화성 성역의궤에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일정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현대 석수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설계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죠. 화성 행궁에서 치러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200여 년의 시공을 넘어 재현됐다. 조선시대 궁중의 진찬 상차림. 오늘날 궁중의 상차림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의 진천녀는 또 하나의 의궤가 남아있어 원형 그대로 재현될 수 있었다. 정조는 화성 행차 준비 단계부터 해경궁 홍씨의 회갑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무려 112쪽에 걸쳐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화성 성역의궤의 기본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이 기록이 바로 원행을묘 정리의궤다. 의궤라는 것도 그 어떤 행사에 따른 모든 기록을 담아서 후대에 그 다음 그런 또 행사를 할 경우에 또는 그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궤고 그 의궤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다른 행사를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의궤가 보여주는 또 하나는 투명성, 그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그 책에 담아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동의 의궤는 우리 기록문화의 백미로 꼽힌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선 불어 화성 성역 의궤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궤는 해외에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했다. 불어 화성 성역 의궤 번역본이 프랑스의 한 출판사가 이미 100여 년 전에 화성 성역 의궤 요약본을 출판해 그 방대함과 완벽함을 말한 바 있다. 플렁스라는 공사였었고요. 마지막에 우리나라하고 관계에서 병인 양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인 박해를 통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었는데 1866년에 일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중에 기술자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정부 관료들도 많았었고 특히 그 기술자 중에 그 쿠렁이라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 앙리 셰발리에라는 사람이 직접 조사를 다 하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 화성 성역 의궤에 대해서 감탄하게 된 거예요. 공사 기간의 2배인 5년에 걸쳐 쓰여진 화성 성역 의궤. 세계 어느 나라도 남긴 예가 없는 당대 최고의 종합 건축 보고서다. 세계문화유산 심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유네스코 전문가들에게도 의궤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기록은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자는 오늘을 기록한다고 했다. 우리의 건축 정신을 담은 화성 성역 의궤의 이러한 면이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 중 누구도 화성 복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한테 이 성역 의궤를 보여주면서 이 성역 의궤대로 복원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된 문화유산이 틀림이 없지만은 원형의 모습대로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네스코 그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거든. 아니 전 세계에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어떤 문화유산 만들었던 건립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등재를 시켰던 거고.
전교문에서 알 수 있듯 정조대왕은 화성 축성과 의궤 편찬에 심혈을 쏟았다. 또한 화성의 정상인 서장대에 5번이나 오를 만큼 이후에도 화성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왜 화성 축성과 성역 의궤 편찬에 그토록 애정을 가졌던 것일까? 화성을 통해 정조대왕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용주사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넋이 모셔진 곳이다. 백성에게는 효를 강조하는 왕으로서 내 아버님께는 효도 한 번 못하다니, 용주사는 정조의 이러한 탄식으로 지어진 사찰이다. 정조대왕께서 비운에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서울 시립대 뒷산에 있던 배봉산에 있던 묘를 이곳 천하의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산으로 옮기면서 옮긴 뒤에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넓고 큰 은혜를 설명한 부모 은중경 설명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주사를 아버지의 묘가 있던 육능을 지키게 하는 능침 삽찰로 지정합니다. 사도세자는 28의 나이에 아버지 영주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 목판이 정조대왕께서 부모님의 은혜를 설명한 부모 은중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 위해서 용주사에 기증한 목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목판이 한문 원전 목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판은 글을 읽기보다는 한문을 읽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 되겠습니다. 정조는 효가 만행의 근본이고 숭고한 것이라며 백성을 교화하고자 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이 불효하는 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토록 효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화성 성역 의궤에도 정조의 이러한 마음을 담았다. 열한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24살의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친의 묘소를 찾아뵙지 못했던 한.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한 후 정기적으로 부친의 묘를 참배한다. 한양에서 육릉까지 약 60여 킬로미터. 정조의 을묘년 참배 행차도가 의궤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한양에서 수원으로 오는 길에 이르게 되는 지지대 고개. 정조는 아버지 묘에 참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을에 이곳에서 행차를 멈추었다고 한다. 이곳 고개를 넘어서면 멀리서나마 능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떠나기를 아쉬워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왕의 행차가 느려졌다고 해 한자에 더딜 지자를 써서 지지대 고개라 부르게 됐다.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엿볼 수 있는 참배 일화도 전해온다. 소나무에 솔잎을 송충이들이 막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께서는 그 중에 왕초 송충이라고 하는 송충이 하나를 깨물지요. 깨물으면서 아무리 너 같은 미물이라도 원통하게 돌아가셔서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능을 수호하고 있는 소나무의 솔잎을 갉아먹으면 되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바람 천둥이 몰아치면서 나머지 송충이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어린애들도 많이들 어디서 책에서도 보고 듣고 오는 설하고요. 아버지 묘 주변의 송충이조차 효를 거역한다고 여긴 정조. 급기야 주민에게 송충이를 잡아오게 해 보답하고 이 일로 육릉 일대의 송충이가 박멸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온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 파란을 예고한 일대 사건이었다. 이 자리를 내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대신들이 타협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이었던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 국왕 영조를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과 세자를 지지했던 소론 세력의 정치 투쟁이자 세력 다툼의 결과였다. 사도세자 사후 당쟁은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처분을 두고 시파와 벽파로 나뉘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동정했던 시파를 선택한다. 우리가 여기 두고 어릴 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 공간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수원 화성에 새로운 성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수원에 대한 정조의 의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효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세자 무덤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이제 화성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효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이곳을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정조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정치 개혁, 특히 사도세자를 이제 완전히 복권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실현시키는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효의 상징물만이 아니었다. 정조가 직접 선택한 지지 세력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갈 정치적 장소이기도 했다. 자신의 입지를 굳혀줄 정치 공간을 아버지의 추모 사업과 연결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화성 행궁에는 정조가 앞날을 내다보며 자신의 의지를 담은 건물이 남아있다. 노래당, 늙어서 내려와 살 집이란 뜻으로 정조의 속뜻을 가늠할 수 있는 이름이다. 장안문이란 명칭 또한 정조의 이러한 의도를 엿보게 한다. 화성의 정문을 장안문이라 이름 짓는데 장안은 수도를 뜻하고 있다. 서장대 복원공사 현장. 영주에서 구한 기둥 목재가 화성으로 이동되어 오고 상부 구조를 받칠 기둥 목재가 마련된 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둘레 1.5m에 길이 7m가량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서장대 복원의 핵심이었다.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5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동원됐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작업은 기계를 동원한다 해도 가능하면 전통 건축 방식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 서장대의 전체 균형을 좌우할 그랭이질이 시작됐다. 기둥 밑둥과 추춧돌이 밀착되도록 하는 전통 작업 공정이다. 기둥 하나의 그랭이질로만 거의 반나절이 소요됐다.
균형 잡기만도 버거워 보이는 자재들. 좀 더 미려. 조금만 더 미려. 조금만. 화성 건축 당시 이 자재들은 어떻게 운반되고 들어올려졌을까? 수원 화성문화재의 한 프로그램으로 축성 체험장이 선보였다. 화성은 18세기에 만들어진 전 세계 군사시설 성곽 중에서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한 유일한 성곽이다. 성곽 축조에 필요한 돌을 쉽게 들어옮기려 특별히 고안한 장비가 거중기다. 거중기는 작업 능률을 4~5배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기자재였다. 화성 축조 당시 거중기의 역할은 대단했다. 의궤는 12,000근의 큰 돌을 불과 30명 장정으로 움직여 한 사람당 넉넉히 400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10년을 목표로 했던 공사 기간을 2년여로 줄이고 공사 기간 중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다.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와 거중기를 통해 4만 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다듬어진 돌을 멀리서 옮겨올 때는 대형 수레인 대거가 인부의 힘을 덜었다. 화성은 당대의 과학기술이 모두 동원된 조선 건축의 정점이었다. 이는 18세기 세계 최고의 건축술로 지금도 화성은 세계 성곽의 기념비로 꼽히고 있다. 화성 설계와 과학 장비 활용은 실학자인 타산 정약용이 주도했다. 정약용의 저서들은 주로 현실에서의 쓰임새를 강조한 실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개혁 성향의 정치가와 학자들은 백성을 위한 학문에 관심을 쏟았다. 이들은 실제 생활에 이용되고 백성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인 17, 18세기 조선은 국가 재정이 줄고 농토가 황폐화되면서 백성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는 당파 싸움에만 치중해 원성을 샀는데 이러한 시대에 실학이 등장한다. 충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해가는 합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배경 그런 성격도 갖는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성리학을 더 뛰어넘어서 새로운 이제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실학이 이제 그런 합리성 위에 이 관념성이나 통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일반 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결합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실학이라고 보는데 그 실학 시대라고 하는 아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학은 조선시대의 현실 개혁 이론이자 실천 활동이었다. 실학자들은 정조를 통해 사회 개혁 의지를 다졌고 정조는 새로운 신화와 함께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수원은 조선의 새로운 화문이 될 것입니다. 화성 건설이 이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무대였다. 나라에서는 화성 건설로 집을 철거하면서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했다.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3분의 2 정도를 더 지급하는 우인민 정책을 펼쳤다. 화성 축성에는 인부 70여만 명이 투입됐다. 강제 동원이 아닌 왕실 내탕금에서 지급되는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는 최초로 시행된 노임제였던 셈이다. 지금의 공사실명제에 해당하는 정책 또한 시행됐다.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이름과 더불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며칠 일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반나절 일한 것까지 기록해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백성을 배려한 건설이었다. 국가적인 공사를 하면 되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그 공사를 함으로써 생겨난 경제적 피해는 백성들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데, 정조가 궁중에 있는 내탕금을 가지고 축성을 했다. 그것은 결국은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가난하면 끼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쓰여진 예산 중에서 남은 부분은 다시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리곡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한 거로 봐서 위민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역에 사용된 자재의 출처 또한 투명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화성성역의궤는 조선 후기 특산품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지역별 분야별 장인까지 명시해 당시의 상공업 현황을 짐작하게 한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 후기 사회상과 생활상을 전하는 귀중한 인문지리서인 셈이다. 사람들을 타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에 가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한창 더울 때는 쉬고, 해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아주 극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그 당시 풍토병, 그 이제 성공사를 하면서 막 도는 전염병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사람들을 위모하기 위해서 약들을 내려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의 장명 문화까지 전해준다. 조덕쇠, 기막쇠의 쇠는 금을 뜻하는데 이는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다. 돌이란 글자를 이름에 넣은 것은 오래 살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짓지 못했었어요. 그냥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부르는 것들이 그 사람 오래 수명을 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신체적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키가 작다 그러면 작은 놈이, 키가 크다 그러면 큰 놈이,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좀 고약하다 그럼 고약한 놈이, 착하다 선한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이게 키가 너무 작아서 팽이처럼 생겼다 그러면 팽이, 뭐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렇듯이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제 생활상의 모습까지도 성역의궤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면서 지은 백성들의 이름, 그 이름값을 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국왕 정조. 화성성역의궤에서 보여지는 기록의 진실성은 애민 군주 정조의 면모를 유감없이 전해준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독창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 정조가 제위 당시 그린 그림으로 그린 이의 꾸밈없는 성정을 드러낸다. 정조는 시와 글에도 능했다. 직접 지은 시와 논문 제문이 184권 100책에 달하는데 홍제전서라는 왕의 개인 문집으로 남아있다. 정조는 말 그대로 군사, 국가의 군주이면서 스승이었다. 군주 이전에 아주 큰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진 그런 군주였습니다. 조선조의 군주가 그렇게 많지만 개인의 문집을 남긴 군주는 정조밖에 없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가까이 하고 백성을 사랑한 군주. 그래서일까? 화성 공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화성 건설의 또 하나의 비밀이 아닐까? 모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서장대 복원공사 3개월째 상량식이 열렸다. 상량식은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으로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됐다. 이제 얼마 뒤면 서장대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화성의 시설물은 군대를 주의하는 시설과 적을 관측하고 공격하는 시설로 나뉜다. 꽃을 찾고 버들을 쫓는 정자라는 뜻의 방화 수료정. 연못의 바위 위에 건축물을 지어 올렸다. 겉으로 보기엔 경치 좋은 정자지만 벽돌로 쌓은 돌성 위에 공격용 진지가 구축돼 있다. 공심도는 대표적인 군사시설물이다. 3층으로 이루어진 내부는 총과 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먼 곳에 있는 적과 가까이 있는 적의 움직임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관측구의 각도를 달리해 놓았다. 치 또한 독특한 군사시설에 속한다. 화성의 이제 성곽 시설의 기본은 치라고 그럽니다. 성곽 밖을 이렇게 돌다 보면 돌출된 모습이 있는데 이걸 갖다 치라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성벽이 이렇게 돌출된 것을 꽁이 머리를 이렇게 감추고 적을 살피는 것 같다. 그래서 꽁치자 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성에서는 160m 간격으로 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그 총하고 대포를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60m 간격으로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접근해 오는 적을 방어할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역시 과학 지식의 바탕에 건축됐다. 겨울에 성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얼게 되면 부피가 팽창해 성벽이 무너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벽에 미석이라는 검은색 돌을 끼워 놓았다. 물이 성으로 스며들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게 해놓은 것이다. 총 길이 5.7km, 면적 40만 평에 달하는 수원 화성은 주거 공간의 기능과 전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다. 건축 미학과 실용성으로 무장한 18세기 세계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정조 19년인 1795년의 화성 행차. 장안문을 통과한 뒤 정조는 말에서 내려 화성을 걷는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 백성과 대화하길 원했고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날의 행차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해갑잔치를 수원에서 열어줌으로써 개최해 줌으로써 이제 효도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또 이 당시 이제 화성 축성이 시작돼가지고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의 공사의 진척도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군대를 이제 인솔하고 나타남으로써 이 정조를 이제 반대하던 그런 정치 세력에는 국왕의 친위부대 이제 위력도 좀 과시를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을묘년에 이 수원에 행차를 했습니다. 정조는 화성 행차 때면 백성의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직접 처리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갈 민본 정치의 왕국,
그 제국에서 정조는 단 한 명의 백성도 불행하지 않을 이상 왕국을 꿈꾸었던 것일까? 화성 행궁의 낭남헌에서 특별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관직으로 나갈 길이 좁은 지방 인재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려는 정조의 배려였다. 또한 정조는 노인들을 모아 경로잔치를 열고 곤궁한 백성에게는 쌀을 나눠주는 등 보기 힘든 선정을 베풀었다. 정조는 세자가 15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내려와 살겠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비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자 했다. 효심과 왕도 정치의 이상으로 건설한 신도시 수원 화성에서 개혁을 완성시켜 나갈 의도였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조선 부흥과 부국강병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본인이 이곳으로 아예 내려와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돼서 이곳에 거주하려고 만든 도시예요. 근데 상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아무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왕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이 관례상 상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 그리고 군대 통수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권, 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다 갖는 것이죠. 나머지 일들은 이제 이런 아들, 왕이 이제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정조대왕은 이곳에 수원을 거점으로 완벽한 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5천의 군사들을, 최정예 군사들을 중심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바로 조선사회에서 있었던 병폐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되었는가? 성양 정기산을 올렸는데 넘기시지 못하고 토해내셨습니다. 그럼 어찌 된다는 건가? 두시면 안 됩니다. 1800년 여름, 정조는 갑작스런 질환을 앓는다. 그리고 화성으로 옮겨갈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다. 꿈과 이상을 담았던 화성이 완공된 지 4년 뒤였다. 정조의 죽음으로 수원은 최고의 계획 신도시에서 한낱 지방도시로 입지가 좁아진다. 강경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개혁과 왕도 정치의 이상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다. 정조의 못다 이룬 꿈이 서려 있는 화성.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역사 체험과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화성에 이어 의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화성 성역의궤와 원행을묘 정리의궤가 그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형 그대로 기록이 보존되어서 후대에 덧붙여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기준입니다. 조선시대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성역 의궤가 그 모든 의궤를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이어서 이것은 조선 왕조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의궤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수원은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이라는 두 유형의 세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 기록될 것이다. 미완의 개혁을 후세에 남긴 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육릉 곁에 잠들어 있다. 주변에 자라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정조대왕의 개혁 의지를 담은 듯 굽지 않고 곧게 뻗어 지금도 왕도 정치의 이상을 전해준다. 막바지 공사에 접어든 수원 화성. 서장대는 성역의궤에 기록된 그대로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무엇처럼 되풀이되는 시련에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서장대. 계속해서 닥쳐올 역사의 시련을 예상이라도 한 것일까? 그래서 정조는 화성 성역의궤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또 하나의 화성을 세웠던 것이 아닐까?